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95페이지 가신 다음에 14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지문 볼 때 먼저 민법제 498조 한번 빠르게 읽으시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후에 취득한 거기 딱 밑줄을 그어 두신 다음에 자꾸 해도 자꾸 이제 어려운 게 민법제 498조의 해석론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채권자이고요. A가 채권자, B가 채무자이고 C 같은 경우가 제3채무자이다. 제3채무자이다. 그래가지고 B가 C한테 이제 Y라고 하는 채권을 이렇게 갖고 있었고 C도 이제 B한테 X라고 하는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A가 B한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A가 승소해가지고요. 요 Y 채권, 즉 B가 C한테 가지고 있었던 Y 채권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압류가 있고 전부 명령까지 확정이 되었다. 전부 명령이 확정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C한테 이제 송달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누구에게? C에게 전부금 청구하겠죠. 돈 달라라고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채권의 이전이 이루어지니까 A가 C한테 이렇게 전부금 청구를 했을 경우에 C가 요 X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가지고 이해되시죠? C 같은 경우가 이른바 상계항변으로서 A한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항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요 논의 아니겠습니까? 해놓고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민법제 498조 조문을 일단 먼저 딱 캐치를 하신 다음에 이 설명이 들어야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C한테 이 명령 따위가 송달됐을 때 C에게 송달됐을 때를 놓고 두 가지를 구분하신 다음에 송달되기 전부터 C가 이제 B에게 X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하고 이해되시죠? 말고요. C한테 이제 저 명령 따위가 송달되고 난 뒤에 C가 이제 X 채권을 B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서 송달되기 전과 후를 먼저 구분하신 다음에 첫 번째, 송달되고 난 다음에 이제 C가 B한테 채권을 취득했을 경우는요, 방금 봤지만 상계로서 누구에게? A한테 대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C가 상계로서 A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상계로서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록 송달되고 난 다음에 이제 X 채권을 C가 취득했지만 X 채권이 생길 수 있는 기초적 원인 관계 해서 판례 사안에 의하면 매매 계약이나 도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했고 그 X 채권하고 Y 채권 이 두 사이가 이른바 동시이행 관계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시 일로 오시면 송달되기 전부터 이제 C가 B한테 X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신 다음에 송달 당시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계적상 상태에 있었던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이제 A에 대한 A에게 인정되고 있는 집행에 대한 기대보다 C에게 인정되고 있는 상계에 대한 기대를 더 우선시하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C가 상계로서 A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송달 당시에 아직까지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니었을 경우에 이제 판례가 쫙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변제기 기준으로 본다 해서 X, Y 채권을 비교해가지고 X 채권, Y 채권 비교했을 때 X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거나 또는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는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상계로서 C가 A한테 대항을 할 수 있겠지만 Y 채권, 즉 수동 채권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는요, C가 A한테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면요,
자, 14번 지문 같은 경우는 다 읽을 필요 없이 제일 끝에 보시면 두 줄 위에 반대 채권 모두 다 이행기가 도래했을 경우는 상계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다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제기의 선도래, 동시도래 등등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니까요. 1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잘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96페이지 가신 다음에 15번 지문 같은 경우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줄에 보시면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산정을 할 때, 그래서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자에 딱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세 글자가 뭐예요? 가해자라고 이제 메모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15번 지문 가해자라고 먼저 메모를 하신 다음에 손해분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책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채무자가 이른바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다. 즉 가해자가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밑줄 책임 제한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상계를 한다. 일단 먼저 15번부터 일단 제가 먼저 풀고 또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책임의 제한에 대해서 먼저 해가지고요.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A가 이제 피해자인데 A가 피해자이고 B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인데 자, A가 B한테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을 청구하는데 요 A한테도 가실상계 사유가 있었다. 가실상계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또 B가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 순서가 뭐냐면요. 먼저 A한테 있는 사유에 근거해가지고 A가 B한테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먼저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A한테 채권이 있었을 경우는요, B 입장에서 그래 네가 나한테 책임 범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1억만큼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나도 너한테 1억만큼 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계 처리를 하자라고 B가 상계 항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번 지문 책임에 대해서 먼저 제한을 가해가지고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확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5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액에 대해서 먼저 확정을 짓고요. 두 번째 B의 상계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요 15번 지문 같은 경우도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 15번 판례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민법제 496조를 보시죠. 보시면 자, B가 이제 불법행위를 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겠죠. 고의, 그리고 중과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경과실에 불과한 경우 요 세 가지로 구분하신 다음에 불법행위에서의 채무자인 가해자 B 같은 경우가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빨리 조문을 읽으시면요. 고의인 경우는요. 즉 가해자 B가 고의에 근거해가지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상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과실의 경우는요. 고의가 아니니까 상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중과실 같은 경우는요. 판례가 있지만 중과실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유추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다. 따라서 중과실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고의의 경우와 달리 상계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러면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상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판례이기 때문에 총 세 가지의 경우들 중에서요. 요 두 가지의 경우에 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제 말 아시겠죠? 처음부터 B 같은 경우가 고의인 경우는요. 처음부터 상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 판례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요 두 개 같이 붙여가지고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중과실 같은 경우에 판례 법리에 가게 되면 유추가 되지 아니한다까지도 잘 나오니까 함께 꼭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5번 지문 일단 책임 제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계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5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이 변제 충당에 대한 건데요. 민법제 499조, 499조를 보시면요. 상계의 경우에도 중용 범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은 범위가, 똑같은 조항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요, 그 합의에 근거해가지고 충당의 순서 등등등에 대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제일 끝에 있는 상계에 같다. 그 부분만 밑줄 긋고 정리하시면 충분하신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질문 가시면요. 채무자 이제 변제하는 자하고 변제 수령자 채권자 사이에서 변제로 소멸한 채무에 대해서 이미 이제 변제해가지고 소멸됐어요. 그런데 밑줄 보증인들의 별도의 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이상까지 밑줄 해하지 않는다면 이미 급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기존의 충당 방법에 대해서 배제해버리고 다시 우리 어떻게 할래? 라고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샤프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메모하신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이나 또는 예상하지 못하게 제3자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A하고 B 사이에서 합의에 근거해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17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질문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자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A 채무 돼 있죠. 그렇죠. 자, 갑이 이제 채권자이고요.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인데, 자, 총 두 개지의 채무가 있었어요. A 채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B 채무가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비교를 하겠지만, 요 A, B 둘 다 을의 자기의 채무인 주채무고 주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을이 지 돈 지가 빌려 쓴 그런 채무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A 채무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 병이 존재했어요. 병이라고 하는 보증인이 존재를 하는데 B 채무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보증 계약이 없어가지고 보증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A 채무는 보증인이 있고요. B 채무 같은 경우는 보증인이 없었을 경우에 변제 이익을 비교하면 A 채무가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조경님. 같죠. 해서 어차피 여러분들 채무자 을 같은 경우가요, 보증인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채무에 보증인 있고 없고는요 절대 고려할 바가 아니고요. 똑같은 법리가 누구에게도 물상 보증인의 경우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이 된다는 게 최신 판례 입장이고 충분히 이해되죠. 해서 A 채무 같은 경우는 다른 자의 병에 물적 담보가 존재하는데 B 같은 경우는 없다 하더라도 변제이익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고 같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8번 지문 가보시면요, 제 끝에 A 채무의 이익이 더 큰 것이 아니고 같기 때문에 18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구분할게. 여러분들 주채무, 보증채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서 보시면 갑이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을 같은 경우가 채무자인데요. 똑같이 두 개의 채무가 있었어요. A 채무가 있고 B 채무가 있었는데 A 채무 같은 경우는 을이 진짜 갑한테 돈을 빌려온 채무이기 때문에 을과의 관계에서 지채무인 주채무였습니다. 그런데 B 채무 같은 경우는요, 갑이 병한테 돈을 대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을이 이제 갑과 보증계약 해가지고요, 이 B 같은 경우는 주채무가 아니고 보증채무였다. 이랬을 경우는 당연히 그렇죠. 을의 입장에서 결국 A 채무가 더 변제 이익이 많은 경우에 포함이 된다까지 요거와 비교를 해가지고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지문은 더 크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지문은 별표 2개 치신 다음에 일단 지문 먼저 봅시다. 법정 대위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했던 채권자의 담보의 경우에는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르겠다. 민법 제485조 빨리 읽고 오시고요. 중요한 조항이었죠. 그래서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정 대위 할자하고 채권자 사이에서 별도의 합의가 있었을 경우는 배제할 수 있다 등등등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A가 이제 채권자이고요. A가 채권자이고 B가 이제 보증인인 사안이었습니다. B가 보증인인데, 자, A가 이미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제3자한테, 제3자가 쉽게 할게요. 이 3자 갑이 물상 보증이 돼가지고요, A가 갑한테 담보 물건으로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 물건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가 B를 상대해가지고 보증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했다. A가 이제 B를 상대해가지고 보증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한다. 보증 채무
청구한다. 그러면 주채무가 생긴 사실이 필요할 것이고 A하고 B 사이에서 보증계약한 사실이 필요하겠죠. 이랬을 때 이제 B 같은 경우가 민법제 485조의 면책의 항변을 하는 거예요. 면책의 항변을 한다까지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485조 빨리 읽으신 다음에 요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이 조문 같은 경우는 법정 대위 할자의 법정 대위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 대위 할자가 존재하고 이해가 되겠네요. 존재하고 두 번째 채권자 A죠. 채권자 A의 고의나 가실이 필요하며 그 고의 가실에 의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담보가 소멸되거나 소멸 등이 되었으며 네 번째 2번과 3번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자, 두 가지를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요. 1번의 경우인데 그러니까 먼저 A하고 B 사이에서 보증계약을 했고요. 보증계약을 했고 후 일로 오시죠. A가 갑에 대해 들고 있었던 담보권을 A가 소멸시켰다. 이해되죠? 해서 보증계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A가 저 갑에 대한 담보를 소멸시킨 경우다까지 한번 잡으신 다음에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서 항상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A가 이제 갑 X 아파트에 대해서 담보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B가 보증 계약할 때는요. 내가 혹시나 보증 채무에 대해서 A한테 갚게 돼도 어차피 A를 법정 대위하게 되면 갑 소유의 X 아파트에 대해서 경매를 붙일 수가 있어 가지고 돈을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고 B가 보증 계약했겠죠. 근데 그 뒤에 채권자 A가 고의나 가실에 근거해가지고요. 갑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 포기 등을 해가지고 소멸시켰을 경우는요. 그 경우는 민법제 485조에 의한 면책이 인정이 되겠죠. 면책이 인정된다. 근데 비교했을 때 2번입니다. 2번인 게, 자, 먼저 A가 갑에 대한 담보를 소멸시켰고 포기 등에 의해서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A하고 B 사이에서 보증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A하고 B 사이에서 보증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B 같은 경우가 법정 대위할 게 있었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쵸. 그 전 단계에서 이미 A가 갑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 포기 등에 근거해가지고 소멸시켰기 때문에 B가 보증 계약을 할 당시에는 법정 대위 할 거리가 없었습니까? 그 법정 대위를 할 거리가 없었다면요. B의 기대권 침해에 근거해가지고 민법제 485조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게 이 판례인 거예요. 해서 이 2번이 최신 판례 사안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서 하실 때 이미 B가 보증을 쓸 당시에 이미 채권자 A가 담보권 등에 대해서 포기를 해가지고 법정 대위를 할 대상이 없었을 경우에는 법정 대위할자 보증인 B의 처음부터 대위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제 485조에 의한 면책이 인정될 수가 없다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9번 질문 갈까요? 보증계약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된 채권자의 갑에 대한 담보의 경우에는 민법제 485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9번 질문, 옳은 질문 처리하신 다음에 요 사안 1번, 2번 둘 다 판례가 있는 사안이니까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질문 또 별표 두 개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채무자 갑 채무 대신에 변제했던 물상 보증인 을이 채권자 A한테 채무 전부에 대해서 변제를 했을 경우에 한번 끊으시고요. 을은 밑줄 갑 소유, 즉 채무자 갑 소유의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던 병에 대하여 이제 밑줄도 한 번 더 목적물 가액의 비례까지 목적물 가액에 비례해가지고 제 끝에 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 일단 20번 질문 틀린 질문 처리하신 다음에 요 20번 질문 같은 경우는요. 민법제 482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이다까지 하신 다음에 빨리 한번 482조 2항을 펼쳐주시고요.
2항을 보시고 그 2항에 보시면 각호 1, 2, 3, 4, 5에 보시게 되면요. 물상보증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던 제3자 사이에 대한 부분은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없는데 1, 2호에 보시니까요. 보증인하고 제3자에 대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보시면 1호에 보시면 보증인 같은 경우는 미리 부기등기만 했다면 소유권 취득했던 제3자에 대해서 대위할 수가 있다. 부기등기 안 했으면 대위 못한다. 2호에 가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담보를 각오하고 들어온 자이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서 대위할 수 있다 없다? 대위를 할 수가 없다까지 하신 다음에 그 1, 2호에 있는 보증인의 물상 보증인을 똑같이 갖다 넣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제발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사안 다시 보시게 되면 제 을 같은 경우가 물상 보증인 아니겠습니까? 을이 물상 보증인이고 A죠. 병이네요. 병 같은 경우가 제3취득자이다. 제3취득자인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이만큼은 물어볼 리 없겠지만 누구로부터?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경우에만 명백한 판례가 있고요. 물상보증인과 거래한 경우는요.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채무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매수했던 병이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을은 병한테 대위할 수 있다 없다? 그 요건만 갖추게 되면 대위를 할 수가 있는데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요. 그렇죠. 전액, 즉 을이 변제해가지고 취득했던 구상 범위 내에서 전부 다에 대해서 대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을이 더 앞서는 거니까. 병 같은 경우는요. 을에 대해서 대위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대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다 해서 482조 제2항에 있는 1호, 2호에 있는 보증인에다가 물상 보증인을 똑같이 대우하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20번 질문 틀린 게 뭐겠습니까? 제일 끝에 보시면 제3자 병에 대해서 목적물 가액에 비례해가지고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한 금액 전부 다에 대해서 대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번 질문도 틀린 질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질문 가겠습니다. 98페이지 가시고요. 자, 물상보증인이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했으나 다른 사유에 의해서 밑줄 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없는 경우다. 이것도 중요하네. 구상권이 없는 경우다.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은 대위를 해가지고 행사할 수가 없다. 일단 2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일단 물상대위, 물상보증이 나왔을 때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법정대위의 요건부터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가면 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여러분 민법제 481조 읽으시고요. 481조 법정대위. 그래서 법정대위라고 하는 거는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적, 인적 담보에 대해서 대위하는 게 바로 이 법정대위였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한테 구상권 취득하려면요. 물상보증인이 자기의 출제에 근거해가지고 변제로 인해서 소멸이 필요하다 해서 물상보증인이 출제를 해가지고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킨 사실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구상권 발생이 필요하겠죠. 구상권의 발생이 필요하다. 세 번째, 법정대위 같은 경우는요. 임의대위의 경우와 달리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필요하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필요하다 해서 물상보증인, 일반보증인, 연대채무자 등등등을 이제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 같은 경우 핵심은 뭐냐면요. 이 구상권의 발생의 문제인데 일단 지문 자체에 보시게 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이 없는 경우다. 그러니까 구상권이 발생했을 때만 법정대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무자한테 어떠한 사유에 근거해가지고요. 구상권이 발생되지 않으면요. 법정대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2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야, 물상보증인이 채권자한테 대신 변제를 했는데 어땠을 때 이제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냐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잠깐만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하고 B 같은 경우가 동업을 함께 하기로 했던 파트너. 근데 C가 있었는데 C 같은 경우는 B의 자식이었습니다.
B의 자였습니다. 근데 이 C라고 하시는 어머니께서요, 신용불량이었어요. 신용불량이니까 공동으로 이제 땅을 사가지고 주유소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C 명의로 돈을 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었던 C의 명의로서 갑은행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린 거예요. 대출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던 사안이에요. 하고 이제 A 같은 경우가 요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 A가 이제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자기 엄마의 파트너였던 A가 이제 이렇게 물상보증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A하고 B 같은 경우가 돈을 빌려서서 사업했는데 잘 됐으면 이런 판례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주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은행 같은 경우가 A 소유의 물상보증 X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임의 경매를 붙이려고 하자 A가 이제 갑한테 대신 돈을 다 출제를 해가지고 피담보 채무에 전부 다에 대해서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소멸시켰을 때 A가 C 상대해가지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듣기 마시죠. 처음부터 A는 C 명의만 빌려가지고 돈을 빌렸 사실에 대해서 A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C은행이 빌린 돈 같은 경우는요, C가 한 푼도 쓰지 않고요, A하고 B가 동업할 때 돈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A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C가 주채무자로 믿고 물상 보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는 C 상대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 발생을 전제로 했던 법정 대비도 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되, 사례 문제가 나올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포함돼가지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C 상대로 했던 구상권의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 대위를 할 수 없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이렇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을 경우는요, 나머지 요건 필요 없이 당연히 대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할 게 뭐예요? 법정 대위가 아니고 임의 대위의 경우죠. 임의 대위의 경우는 민법 제480조가 적용된다. 빨리 480조 읽으신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채권자의 승낙과 그리고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까지 필요하다까지 조문에 있으니까 요 두 개 잘 비교해 가지고 한 번 더 객관식 문제 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1번 지문 또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 기억나실 거라 믿습니다. 22번 지문 가신 다음에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지나치게 파고들 필요 없이 정리만 일단 해볼게요. 두 줄 밑에 채권자하고 일부 대표자 해서, 자, 예를 들면 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았을 때에 법정 대위를 할 때 법정 대위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특약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채권자하고 채무자 말고요, 일부 다른 대위 변제자 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둘에 대한 문제에 불과하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합의상 권리라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법정 대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22번 제일 끝에 보시면 대위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2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교할 게 뭐냐면요,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특약 같은 경우는요,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들고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만 문제 푸시면 틀릴 게 전혀 없으니까 요만큼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2번 지문은 밑에 게 아니고 위에 거 사안이기 때문에 대위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22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지문 또 죄송하지만 별표 두 개를 치신다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민법 제485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요건을 봤을 때 민법 제485조에 의한 면책에 보시게 되면 채권자의 고의 가실이었죠. 채권자의 고의나 또는 가실에 근거해가지고 담보를 송상케 했을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민법 제485조에 의한 면책이 인정이 된다 해서 요 채권자의 의미, 요 채권자의
의미에 대한 판례가 이제 이 판례인데요. 약간의 대립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판시를 했던 중요한 판례니까 한번 꼭 제 설명 잘 들어보시죠. 자, 어떤 사안이냐면요. A가 이제 채권자이고요. B가 이제 채무자이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가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연대보증인, C도 연대보증인이었고, D도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였는데, 요때 이제 A가 B에 대해서 B 소유의 X라고 하는 기준기, 공장기계 아시죠? 이 기준기에 대해서 이제 A가 주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또 이제 주채무 1억 8천 사안인데 돈을 내는데 이행기에도 이제 B가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 C가 먼저 채권자 A한테 전액 전부 다에 대해서 이렇게 변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변제를 했다. 이게 1번입니다. 하고, 자, 법정 대위를 해가지고, 원래 A가 B한테 가지고 있었던 이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을 C가 저기 법정 대위를 통해서, 천천히 C가 법정 대위를 통해서 저 X 기준기에 대한 담보권을 C가 이제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된 거예요. 취득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C 같은 경우가 요 X 기계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요 X 기계에 대해서 C가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고장 나가지고 더 이상 지금은 이제 뭐 아무런 가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요 상태에서 이제 C가 D한테 이제 구상금, 연대보증인 간에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D가 이제 민법제 485조에 항변한 거예요. 485조에 항변을 했던 건다. 자, 이때 보세요. 다시 민법제 485조에서요. 채권자의 고의 가실에서 이 채권자라고 하는 녀석을 이른바 당초의 채권자 A로만 국한을 시키면 C 같은 경우는 당초예요, 차후예요. 그렇죠. 차후기 때문에 C가 관리를 소홀히 한 가실에 근거해가지고 담보에 대한 가치를 망가뜨렸다 하더라도 C 같은 경우는 저기 있는 485조에 있는 채권자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D 같은 경우는 면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요 채권자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당초일 필요 없어요. 당초부터 필요 없이 대위나 또는 채권 양도 양수를 통해서 뒤늦게 된 경우도 여기 있는 건자에 포함된다는 게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C는요, 비록 당초부터는 아니었지만 대위를 통해서 채권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채권자에 포함되므로 결국 채권자 C가 가실에 근거해가지고 담보를 상실케 한 경우이므로 D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해설지에 있는 판결을 보시면요, 자, 볼드 한 줄 밑에 끝에 보시면 채권자가 이 말이죠. 485조의 건자가 당초이거나 장래 대위로 된 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에 밑줄 그어주신 다음에 없다 부분을 있다 그래가지고 이해되시죠? 당초의 경우는 485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 C처럼 대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했을 경우는 포함될 수 없다면 틀린 질문이기 때문에 달리 취급할 필요 없다까지 꼭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문 볼게요. 변제를 해가지고 공동 면제시켜서 구상권 취득했던 연대보증인 C가 주채무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이 구상 의무 이행했을 때에 준해가지고 민법제 485조에 근거한 한도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2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당초일 필요 없다까지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지문 가겠습니다. 100페이지죠. 이 24번 지문 같은 경우도 이제는 결론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기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고 이제 막판에 제가 정리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일단 A가 채무자인 사안이었습니다. A가 채무자이고요. B 같은 경우가 물상 보증인이었습니다. 일반 보증인이었습니다. B가 보증인이었는데
채무자 A 소유의 X 이렇게 뭐 토지나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기 1번 해가지고 갑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했던 겁니다. 했고 그 뒤에 이제 2번 해가지고 을이 후순위로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경우이다까지 잡아두신 다음에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1번의 경우 1번 을이 먼저 변제했다. 을이 먼저 갑한테 변제를 했다. 자, 을이 먼저 갑한테 변제를 했을 경우에 자, 을이 보증인 B에 대해서 채권자에 대해서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자, 민법 제482조 제2항 다시 보시죠. 다시 보시면 거기 있는 이유를 보시면 제3치자 같은 경우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읽었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요 을이라고 하는 자가 방금 읽었던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에 있는 이른바 제3취득자에 포함되냐? 안 되죠. 포함돼 버리면요. 다시 한 번 더 포함돼 버리면 대위를 하지 못한다 해서 여기 포함돼 버리면 대위를 못하는 거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요 대위를 할 수 있다겠죠. 자, 물론 판례에 대해서 앞으로 비판이 많이 나올 건데 대충 얘기하면 482조 2항 2호에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각종 권리가 부여되므로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사안처럼 후순위 담보권자에 불과했던 을 같은 경우는 각종 조항에 의해서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쌍하니까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례의 이상한 법리에 근거해 가지고요. 요 을 같은 경우는 2항 2호에 있는 이 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을이 먼저 갚았을 때에는 B한테 을이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됐죠? 자, 이때 여러분들 을이 B한테 대위를 주장하려면요 별도의 부기등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부기등기를 할 수가 없죠. 해서 이 경우는 부기등기도 요하지 않아요. 부기등기도 요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B의 법적 지위가 뭐죠? 보증인 아니겠습니까? 보증인 맞박에 대고 부기등기 딱지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기등기 할 필요 없이도 을이 먼저 갚았을 때에는 B에 대해서 대위를 할 수 있다는 게 1단계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이 사안에서 보증인 B가 먼저 변제를 했을 경우다 해서 B가 을한테 채권자를 통해서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 문제를 풀 때는요, 을을 쭉 빼신 다음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에 있는 제3자의 후순위 담보권자 을이 포함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만약에 조문 읽으시고요. 좀 어렵지만 자, 후순위 담보권자 을 같은 경우가요. 거기 있는 제2항 제1호에 있는 제3자에 포함이 된다면 그러면 을 B 같은 경우는요. 부기등기를 했을 때만 을한테 대위를 할 수가 있겠죠. 왜 부기등기 하지 아니하면 대위를 주장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뒤집어가지고 을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 3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요. 그냥 대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일로 오시죠. 자, 을이 B한테 대위를 주장할 때 부기등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요 경우에 을을요 2항 1호에 있는 3자에 포함시켜가지고 B가 을한테 대위를 하려면 B 니는 등기를 해라 라고 해버리면요 을이 할 때는 필요 없는데 B가 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안 맞다? 형평이 안 맞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B는 을에 대해서 대위를 주장할 수 있고 요 경우에도 부기등기는 따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쉽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후순위 담보권자 을 같은 경우는 482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있는 제3자의 경우에 그 어느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보증인 B하고 후순위 담보권자 을 같은 경우는요 먼저 갚은 자 부기등기 없이
상대방한테 대비를 주할 수 있다 라고 해가 결국 뭐예요? 동등한 책임이 있다, 동등한 라인에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한번 지문 읽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에 있는 그 자 및 482조 제2항 제1호의 자 같은 경우는 다시피 후순위 1 같은 경우는요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24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꼭 한 번 더 복습해가지고 정리를 하시고요. 25번 지문을 별거 아니니 가볍게 한번 읽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 최대, 채취 다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한번 또 기본서 읽고 문제 푸시고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